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술을 사용하지만 인물, 사물, 사건, 배경을 소개할 때는 묘사를 사용합니다. 이야기의 디테일한 면을 꾸며주는 장치죠. 서술이 이야기의 뼈대를 만든다면 묘사는 뼈대에 살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글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들어주죠. 묘사는 스케치나 정교한 사진 혹은 영화처럼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비유 언어를 통해서, 이름 짓기를 통해서 혹은 상세 묘사를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감을 통한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경험을 축적합니다. 경험은 기억이란 형태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상상의 형태로 다시 살아나 과거의 일을 다시 음미하게끔 해줍니다. 작가 자신은 과거의 경험을 그림이나 사진, 영화처럼 상상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즉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경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오감을 이용한 묘사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여인의 립스틱처럼 빨간 장미, 천둥소리와 같은 목소리, 비릿비릿 새콤새콤, 꽁치를 굽는 냄새,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선인장 가시, 이런 표현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표현입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가을 아침은 새파란 물감으로 칠해져 있었다. 청각을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창가를 톡톡 치는 빗소리. 마음속에 구름을 남기고 멀어지는 기적소리. 미각에 관한 것입니다. 석류를 한 입 베어물자 시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후각입니다.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촉각입니다. 누군가가 신발에 몰래 넣어둔 압정에 고통스러웠다. 이처럼 오감을 이용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묘사를 사용합니다. 묘사는 1차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부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인어처럼 물속으로 사라지다, 돌에 걸려 자빠지다, 검은 장미, 축축한 마룻바닥, 쏜살같이 달려서 와 같은 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에 와 닿게 합니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독자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음은 비유적 언어를 이용하여 하는 묘사입니다. 이들에는 은유, 비유, 비교, 대조, 과장, 의인, 의성 등 각종의 비유 언어들이 있죠. 비유적 언어를 사용할 때는 벌써 만들어진 표현보다는 자기 자신이 창의적으로 만든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 고추의 매운맛은 수만 마리의 벌들이 혀를 쏴대는 느낌이었다. 그 방의 분위기는 엄마의 품과 같았다. 그가 톡 던진 말의 한마디는 날카로운 창으로 찔릴 듯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사랑은 잔잔한 바다. 입은 찢어져 늘 귀에 걸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구름 위를 걸어 다녔다. 이렇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묘사를 합니다. 다음은 이름짓기입니다. 이름짓기는 대상을 묘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부를 때나 어떤 물건을 지칭할 때 이것, 그것, 저것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 실명, 가명 혹은 별명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이, 저이, 그곳, 저것보다는 철수, 이보람, 번개, 영등포역 앞, 명동 밤거리 등이 독자에게 훨씬 명확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는 보통 그것이 무엇인가 혹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름 붙이기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이나 장소의 모습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의 전체적인 조화와 집합입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작가는 상상 속 장면의 모든 부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그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물의 다양한 취미, 일상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을 죄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묘사는 이름짓기 묘사는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이름짓기의 선택적 특성을 종종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을 나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에 맞는 이름을 골라 해당 인물에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짱구, 독사, 수호천사, 악마라는 단어들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괴팍한 성격의 인물을 등장시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짝패, 도끼, 오한마 이런 흉악한 별명이 어울릴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이 기법을 악용하여 아주 고약하게 이름짓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 작가가 되면은 이토스, 인격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장소의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방을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소유물, 즉 물건들이 있겠습니다. 이들을 뭉뚱그려 뭐라고 묘사를 할 건가요? 이 물건들을 소개하려면 자신의 방의 이름을 정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하나 둘씩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묘사의 방법으로. 다음은 상세히 묘사하기입니다. 이름 붙이기가 단순한 질문의 대답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면 상세 묘사는 이미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좀 더 확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시간은 언제, 그때 분위기는
거기가 어디지? 그것의 특징은 뭐지? 그것에서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가, 누가 그 영향을 주고 받는가,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가치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감을 이용하여 모습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대사를 빼서는 안 되겠죠? 대사는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인물들 간에 오가는 말과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사는 인물을 묘사하고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를 높여주고 중요한 순간에 현실성과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작가는 이야기 가운데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어떤 장면에서 서술보다 대화가 더 효과적이고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실 속의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들이 사건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등장인물들이 어떤 장면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나누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작가는 그려내고자 하는 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대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극의 극본은 대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독백과 방백이 대사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독백이란 혼자서 하는 말인데 등장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독백을 사용할 때 독자에게 그 말이 독백이라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방백이란 무대 위에 배우가 관객들에게 행하는 대사입니다. 방백은 암묵적으로 관객에게만 들리고 무대 위에 다른 배우들은 듣지 못하죠. 방백은 관객들에게 극의 흐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 등장인물들의 의도나 생각이 드러나도록 유도합니다. 방백은 또한 관객에게 공감을 얻는 일 이외에 극의 상황에 대해 분개하도록 아니면 슬퍼하도록 감정을 자극하도록 유도를 합니다.